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동문화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 많이 만나러 다녀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도깨비 마을이 사립기관 유아숲 체험원 1호예요. 그래서 어떤 숲 교육서도 이렇게 쓰게 됐고 뭐 그러면서 숲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 올해 저한테 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곡성에서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곡성 이야기를 한번 해봐 하고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네, 숙제를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곡성에 대한 이야기 관련된 책이 한 10권 정도 썼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곡성의 역사 인물 해가지고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썼던 것은 당연히 마천목 장군 들어와요. 고려 개국공시 신순겸 장군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실은 청소년 소설을 한 권 써져 있고 환타지 동화로 한 권 써져 있는데 출판을 안 했어요. 고향의 역사적인 인물에서 그러니까 마천목 장군과 신순겸 장군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신과 대결을 벌인 곡성의 당찬 여성들 우리 곡성에서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양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신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선바 이야기에서 보면은 저기 뭐 동악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중턱에 아주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올라서면 그냥 곡성이 내려다 보이는 환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뭄이 들면은 신선들이 논대요. 거기서 노는 장소인데 올라가서 똥하고 오줌을 싸버려 그냥. 신이 더러워서 피를 내요. 그런 이야기 구조예요. 서양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죠. 서양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다? 있을 수가 없죠. 당장에 처단을 해버렸겠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 여성만 갈 수가 있어요. 남성 불참.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뭐 이것도 지금 뭐 한 15년 전 정도의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신선바 여기서 뿌지직봉이라는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일단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페미니즘 뭐 문제가 많이 이렇게 거론된 상황이었었죠. 그때 곡성이 어떤 여성 문제의 중심에 서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신선바의 이야기가 아주 새로웠었죠. 새로웠었고 신선바 이야기로 또 책을 당연히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문제 이야기를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도 당찬 여성 이야기. 여성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여성들은 늘 가련한.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이 일이 해결돼 있어. 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멋진 왕자님이 와서 뽀뽀를 해주면 돼. 뭐 그 정도 역할을 하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해 나간 여성은 극히 그틈 서양이나 우리나라는. 그런데 신선바위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곡성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만 있느냐? 이게 강맥이 지금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강맥이 그대로 강을 막았다는 뜻이에요. 강막인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입말로 그대로 해서 강맥이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기 압록 대왕강 그러니까 대왕강 섬진강이 아니에요. 대왕강의 끝자락에서다가 끝자락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면은 여성들이 그래 신들이 피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해결해. 그리고 여성들이 모여서 강을 막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신과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신과 대결을 벌이고 여성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0년 전 정도에는 이루어졌다 그래요. 우리 가뭄 때. 그러니까 그 지금 할머니들 압록에 있는 할머니들 증언을 듣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점심 얻어먹으면서 점심때 가서 점심 얻어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듣고 체록했거든요. 체록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요. 남성들은 다 보내고 여성들이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여성 해방이 되는 거죠. 그날. 그리고 강을 막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비가 내렸다는 무엇이라고? 강을 너희들이 강을 막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좋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구조를 봐요. 여성이 지금 그 시대가 어디예요? 최소한 조선시대 때는 지금 이루어진 행위들이에요. 그게 다. 신선바의 이야기도 그렇고 대낮에 여성들이 옷을 벗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 술 먹고 놀아? 강에서 옷 벗고 같이 놀고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여성 해방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게 원래 지금 기우제라는 것은 임금님이 행하는 일이에요. 임금님의 가장 큰 일이죠. 지금. 그런데 임금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네 가장 큰 어르신이 뭔가 또 집전을 하고 기우제를 지내셨겠죠.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드디어 여성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저는 작가죠. 그냥 작가일 뿐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곡성에서 몇 분한테는 이야기 드렸는데 안 통해. 곡성에서 여성 축제 생겨나면 좋겠어요. 여성 해방의 날 축제. 그래서 같이 우리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접근도 가능하죠. 신학자들 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왜 곡성에서 지금 있지? 방금 얘기한 도깨비에서도 그래요. 도깨비 제도 남성보다는 거의 여성이 집전을 해요. 여성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진도 같은데 도깨비국 같은 거에서는 여성이고 형식을 완전히 깨버려요. 형식이 없는 제조. 그래서 우리 여성의 파워가 이보다 센 지역이 있나? 근데 방금 오시면서는 곡성에 남자 어린이들만 많이 있다고 했는데 남자 어린이들 훨씬 많대요. 곡성에는 지역에. 근데 하여튼 여성의 힘이 강한.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이거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가족부 그런 곳에서 좀 뭔가 좀 묵직한 축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곡성에서. 아까 저기 신청마을 지금 원홍장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가련한 인물, 여성은 가련한 인물 이야기하는데 곡성에서 홍장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잖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곡성에 막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음사에 지금 이제 성지? 그것도 연도 따져보면은 우리 지금 백제시대 때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 시대로 가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고민을 곡성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곡성에서 여성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곡성 섬진강 동학 지금 제가 숨쉬는 책 무익조라고 곡성 동학 농민전쟁으로 제가 등단을 했어요. 무익조라는 책이에요. 곡성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익조라는 뜻은 그대로 날개가 없는 새라는 뜻이에요. 새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날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때 역사적인 어떤 시대는 했었을 때 저한테 온 것이 동학 농민 전쟁에서 동학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타지로 썼어요. 곡성 동학에 대해서 김계남이라는 못된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동학에 이렇게 밀고 하고 막 그랬던 곡성 사람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동학 인물은 아닌데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뿌리를 대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부터 우리나라의 동학에서 역사가 환타지가 돼서 나오는 첫 번째 책이었어요. 평론가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역사의 장을 동화의 장을 열었다는 어떤 책이었거든요.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동화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책이기도 해요. 혹시 여기 태안사 가면은 신순경장 목무덤 있는 거 아세요? 태안사 뒤에 꼴짜기로 올라가면은 그냥 조그마한 묘가 그냥 있어요, 하나. 저는 그러니까 무덤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저기 뭐 용산당 태무덤이 있고 태안사에 가면은 목무덤이 있어요. 목무덤이 있고 저기 대구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가면은 지묘사 예전에 뭐 있고 뭐 지묘동이란 지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순겸 장군을 어떤 기리는 어떤 뭐 제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혼무덤이라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혼무덤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춘천 가면은 또 이제 거기는 몸무덤이 있어요. 근데 몸무덤은 봉오리가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명당 3대 명당짜리예요. 왕건이 거기에 묻혀야 할 자리였거든요. 똑같은 무덤이 세 봉오리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세 봉오리냐고 물어봤었는데 몸무덤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돌아가시면서 전사를 하면서 몸을 가져왔는데 목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장군이라면 다 목 쳐서 가지고 와 버렸죠. 그래서 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해서 혹시 도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곳이 진짜인지 모르게끔 후손들도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몰라서 그냥 대충 그냥 인사한다고 그래요. 거기다 대놓고. 근데 아주 정말 예쁜 장소예요. 예쁜 장소고 3대 명당짜리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탁 내려다 보면은 그래 명당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목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또 3대 명당 하니까 우리 마천목 장군님 지금 여기 곡성 있는 곳이 전국에서 8대 명당짜리예요. 그래서 곡성 사람이 전국에서 3대 명당, 지금 3대 명당짜리하고 8대 명당짜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곡성 사람이. 신순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산신 씨, 지금, 그러니까, 시조거든요. 평산신 씨.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에 몇 번째 왼쪽 날개를 제가 맞춰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슉, 탁 맞아서 떨어진 곳이 바로 평산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평산에서, 그곳에서 평산신 씨라는 성을 이렇게 받아내요. 지금 신순겸 장군이 안 계셨으면은 고려 통일이 있었어요? 고려 통일이 없어요. 신순겸 장군이 안 계시면은 고려가 없어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신순겸 장군 이야기밖에 없어요. 신순겸 장군이 뭐 포위당했을 때 일단 용모도 비슷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러니까 후퇴로가 없어지고 했었을 때 옷을 갈아입죠. 신순겸 장군하고 왕건하고 갈아입고 왕건은 뒤로 가시고 나라를 세워야 하실 분이니까 앞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목이 그때 날아갔고 그 목은 말이 신순겸 장군 말이 물고 태안사로 와서 태안사에서 4일간 밤낮 없이 울다가
스님들한테 그것이 그냥 수습이 되고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말무덤은 저는 못 찾겠어요. 혹시 말무덤 찾으신 분 있어요? 말무덤이 어디, 그러니까 말무덤이 있대. 근데 태안사에 있다는데 말무덤은 또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무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대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 도성국사가 이 문화생으로 있었던 것 같아. 문화생이 아니라 뭐 작은 스님이었겠지. 그때 큰 스님이 아래에 있었으니까 지금 도성국사가 올라가서 왕건에 뭐 중국 다녀오면서 뭐 그랬다고 말은 표현하는데 왕건이 지금 집터를 틀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조금 틀면은 여기에 뭐 지금 나라를 일으켜 세울 큰 인물이 나온다. 뭐 그래서 틀었다는 것이죠. 왕건 이름도 도성국사가 지어줬다고 해요. 자기 옆마을에 신순겸 장군 계세요. 지금 같이 태어났어요. 왕건은 다 알고 있었을까? 그런 것도 같죠. 왕건은 이미 계산이 왕건하고 지금 신순겸 장군과 도성국사는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어. 신순겸 장군이 왕건 대신 가가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묘자리를 지금 만들어주죠. 왕건에 자 묘자리는 여기야 하면서 8대 일단 명당자리를 잡아주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 신순겸 장군이 먼저 왕건 대신 지금 뭔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신순겸 장군이 누워요. 지금 짜고 치는 고수톱 같죠? 다 짜고 치는 고수톱 같죠?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결정이 돼 있었다니까요. 이미 도성국사가 이렇게 하여튼간 설계를 잘해 놓은 이야기는 도성국사 지금 현재 일 중에서 이렇게 설계 잘해 놓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바로 근데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시킨 것이 고려밖에 없어요. 우리 고려의 통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신순겸 장군이었다니까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자, 곡성 태무덤부터 목무덤 갔다가 저기 대구에 가서 혼무덤에서 혼 잡고 다시 춘천에 가서 목무덤에다 다시 온전히 혼까지 다 담아서 북한으로 평산으로 이것을 곡성에서 좀 잡고 통일부하고 해서 잡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약간 틈새 자랑으로는 통일대면이라는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통일대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곡성 어린이들이 음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부르고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무슨 어린이 행사할 때 이 녀석들이 거기 참여 통일부에서 무슨 어린이 행사, 뭐 청소년들 뭐 행사 같은 건 해요. 방학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서 통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그 행사 지금도 있으려나?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녀석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가 통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그 행사장에서. 그래서 얘가 둘이 이렇게 갔는데 노래 부르던 애들이 둘이 그 노래가 딱 나오면서 둘이 마주 받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노래가 여기에서 자기가 부른 노래가 그 통일부 그 행사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 작곡 제가 했어요. 그 친구들 노래 제가 부르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곡성에서 아까 여성 이야기도 가능했었고 통일 이야기도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모른다니까. 이제 우리 돌신라이 김전순 할머니 돌신라이가 있어요. 김전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근데 며느리가 지금도 정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순 할머니가 우리 돌실나이가 뭔지 혹시 삼배예요. 예, 삼배. 돌실이 저기 석곡이에요. 돌실나이라는 것은 아이니까 고유명사가 됐어. 삼배. 일단 최고 등급의 삼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진상품이었죠. 왜 진상품으로 최고의 하여튼간 우리 섬유 산업의 고장이었죠. 그러니까 돌실라이가 그때 생활한복 브랜드인데 다른 브랜드하고는 달리 막 2배 이상 비싸네요. 돌실라 이름만 딱 붙여놓고 하여튼 그게 우리도 실은 그랬잖아요. 뭐 무슨 똥 하면은 똑같은 가방 같은 제 눈에는 하여튼 몇 배 비싸잖아요. 예, 저런 하여튼 모조품이 더 예뻐 보이던데 그래도 근데 돌실라이가 이름이 딱 붙으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거야. 돌실라이가 우리 곡성과 했다니까요. 근데 곡성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일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실라이가 뭘로 1등이 한번 나섰냐면은 기업에서 가장 예쁜 기업 이름으로 돌실라이가 1등도 한번 돼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돌실라이가 그래요. 곡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깝죠. 아까워. 우리가 그대로 삼배 짜는 것만 김정순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돌실라이를 우리가 껴안고 다시 나아갈까를 고민을 안 했어요. 우리가 돌실라이를 빼앗겨서 아깝고 안타까운 것보다도 더 아깝고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실을 몰라. 알더라도 안타깝다는 것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아까워. 가슴을 쳐야죠. 우리는 지금 이 돌실라이를 지금 이렇게 했던 거 버려버렸다니, 이렇게 빼앗겨 버렸다니, 아까워야 해요. 안타까워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워질 않아. 아까운지도 몰랐어. 제가 말하니까 좀 아깝죠? 제가 말하니까 좀 아깝죠? 그래.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안타까워할 일들은 산재해 있어요. 예. 근데 그 아깝고 안타까운 것을 산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죠. 그리고 고민을 해야 하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지금 곡성이 얼마나 위대한 곡성이었는지를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일본사에서 나타나요. 일본사에서 공나로 7일간 가면은 철 산지가 있는데 그 철로 만들었다. 무엇을? 칠지도. 칠지도 알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칼인데 칼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것이 일본 국보예요. 일본의 문화유산 중에 지금 국보에가 칠지도가 있어요. 칠지도 명문 갖고 엄청나게 싸워요. 학자들이. 일본 조작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근초광이 우리가 백제 때 그네들은 글자니까 명문 뭐 한두 자 이렇게 바꿨겠죠. 뭐 써져 있는 거지. 칠지도에가. 우리는 하사를 했노라 외왕한테. 너 외왕 너희들은 우리 지금 이제 부속 국가로 이제 인정. 네, 일곱 개 지금 가지 국가 중에 하나. 그래, 인정하고 하사하노라 했는데 일본에서는 근초가 바쳤대. 우리 외왕한테 바쳤다고 그 명문으로 싸워. 근데 그래 싸우라고 둬요. 그래, 학자들이 싸우라고 두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 철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나와. 일본사에서 공나로 7일 밤낮을 가면은 뭐 나온데 그 공나가 어디였냐면은 곡성이에요. 곡성.
지금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낼 때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도 그러지 지금 뭐 봉오동 전투가 저거 하면서 지금 현대 시점으로 시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시대로 가야 해요. 자, 그 시대 갔을 때 가면은 우리 삼국시대 초반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아직 철기 시대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 철기 시대인데 그 최고의 철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곡나에서 나왔대. 곡성에서 나왔대. 곡성이 최고의 산업지대였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그냥 곡성에서 곡성 철로 만들었다고 그 국보를 그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곡성은 최고의 산업지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까닭이 있어요. 곡성의 팔경? 거기에서 보면은 압록 귀범이 나와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거기가 배가 가득 들어찼대요. 배가 가득 들어차서 막 그 휘황찬란한 그 불빛이 최고의 하여튼 멋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원까지 올라갔어요. 남원에서도 고속도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로가. 그때는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통 요충지라는 거죠. 압록이 최고의 교통 요충지였다니까요. 지금 물 수량하고는 달라. 또 환경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촌놈이어서 여기서 살면서 꼴짝이에 물이 정말 많았어요. 꼴짝이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안 흘러 이제. 정말 무서워요. 이제 그래서 글로 가면 너무 무서워지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그 최고의 산업의 하여튼 그 중심지에서 살았던 곡성이에요. 그게 고려사 왕창근 이야기에서 나와요. 태조 왕건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제한테 왕창근이라는 상인이 그렇게 거울을 하나 사. 그런데 거기에 147자가 있었대. 그 140자 이 희한해. 그래서 갖다 궁이한테 바치죠. 바친데 그것을 해석을 해봐. 그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세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145자였대요. 145자였는데 거기에가 무슨 이야기가 써져 있냐면은 제일 먼저 계림을 치고 압록을 치고 통일을 시킨다. 누가? 왕건이. 그 이야기가 써진 거야. 그것을 해석을 하고 해석을 다 도망가 버리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계림은 신라가 아니에요. 그냥 계림하면 신라야. 그렇잖아요. 계림이면은 그냥 신라인 거예요. 압록하면은 그냥 백제인 거예요. 백제하면은 그냥 압록이었고 당시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창근이가 그 비결로 그 거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고려사에 나오는 우리 곡성이 그런 곡성이에요. 곡성 그것도 아니고 곡성보다 더 조그마한 압록이에요. 압록이 우리 백제의 대표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었다. 최고의 교통 요충지였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곡성 사람으로서 자부심 같은 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곡성 사람이 다른 어떤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마인드 말하니까 또 요즘에는 그 문화재 이야기도 좀 해야 하는데 랜드마크화가 아니라 마인드마크화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마크가 더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곡성에는 그 별로 랜드마크가 없어. 실은 그래요. 막 진도 같은 데 가면은 막 무슨 막 문화재부터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할 때 막 속상하기도 하다. 막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모두 가는 것이 할 때 전국적인 것이 질질 흘려 있어. 막 보면은 막 발에 채. 근데 곡성에 오면은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곡성이 자랑스러운 것이 뭔데 하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다 그냥 기차마을 그래요. 기차인가? 우리 랜드마크는 곡성 기차인가? 근데 세상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랜드마크가 있어야 해요. 커다란 어떤 성이 하나 그려져 있다든지 등등 거대한 건물이 하나 있다든지 내 이미지로서 뭔가 하나 그곳 하면은 그것이 탁 하나 버티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정신세계로 오는 거예요. 정신세계로 이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인드 마크가 드디어 뭔가 자리를 다시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우리 곡성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곡성이라니까요. 최고의 산업지대였고 곡성이 우리 민족 통일을 최초로 이뤄낸 힘을 가진 곳이었고요. 이제 이 마인드 마크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서 획득을 해서 곡성이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이야기죠. 아까 같이 아까운 거 알고 안타까운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아까운 거 아니고 안타까운 거 아닌 거 뭐가 있지? 하면서 고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실은 아까 지금 곡성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 대축제? 그걸 만들어서 어린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 끌어안고 있어요. 도깨비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그래 도깨비 마을에서 왔는데 도깨비 말 안 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도깨비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실은 도깨비를 이렇게 무슨 기획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실은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환경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상공간화가 되어가는 세상이잖아요. 뭔가 가상공간화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나는 실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이렇게 뭔가 내 피부로 오감으로 또는 오감을 떠나서 육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장소는 하나 있어야겠다. 근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재주가 일도 없었고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들어갔었어요. 실은 제 각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 혼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을 해서 불안했대요. 사람 좀 변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급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원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은 느낌? 이게 모습이 그동안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살다가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이제 막 풀어내는 거야, 지금. 그러는데, 도깨비 마을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면서 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소록길도 만들고, 제가 이제 문학하니까 글도 쓰면서, 좀 시비 같은 것, 그런 형식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도깨비 마을에 막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 거 다 제가 조각도 해요, 제가. 조각도 하니까, 조각품들도 이렇게 만들면서 실 공간을 만들고 내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불쑥 도깨비가 들어왔던 거죠. 도깨비살이 그 앞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실은. 도깨비살이,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깨비가 저를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도깨비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도깨비가 저를 선택했고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깨비를 콘텐츠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조자룡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속리산에다가 정말 궁궐처럼 엄청나게 커다랗게, 그분은 재력도 있었고 건축사였어요. 외국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건축사였는데 그분이 막 이루어 나갔는데 그분 돌아가셔 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제주도에서 도깨비 공원 혹시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주도에서 도깨비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자리를 잡고 도깨비를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켜 나가는 어떤 그 공원이었어요. 그 갔다 와봤는데 폐허가 돼버렸는데 거기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분도 돌아가셔 버렸어. 전북에서 거기에서 도깨비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4회, 5회까지는 갔었는데 그냥 같은 생각이니까 같이 연대해서 같이 뭔가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주민 마을 분이 그랬어요. 여기는 오음 붙었는가벼. 뭐냐면은 축제 날마다 비가 내려버려. 망했어. 교토대학교에서 지금 도깨비 마을 와요. 도깨비 마을 교토대학교에서 오는데 교토대학교에서 일본은 도깨비가 산업화가 많이 됐어요. 관광화가. 근데 거기는 좀 유리하긴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 도깨비 나오고 그런 데가 보편적으로 온천 지역이 많아.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해요. 지금 우리보다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관광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도깨비하고 관광을 연구하려고 오신 교수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하여튼간 인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도깨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도깨비 마을밖에 없다. 다른 데는 다 죽어버렸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해마다 오셔요. 거의 해마다 오시고 저는 도깨비를 우리 조상님이 준 두 번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선물은 한글. 이 말이 없으면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줬던 한글 그 이상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준 최고의 선물. 그리고 막 보면은 요즘에 뭐 1212 해가지고 뭐 컴퓨터에 최적화된 언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 생겨난 어떤 문자 중에서는 컴퓨터하고 가장 친한 문자 한글.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한글. 그것을 우리 조상님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깨비라고 해요. 디즈니랜드 가면은 수천억, 수조를 쏟아 부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같이 공유를 해요. 같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였는데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공유가 가능한 도깨비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없어. 지금까지.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고려청자들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신안 아파트에 정말 그랬다니까. 신안 아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그물 던져가지고 그 그릇이 막 그 따개비 같은 거 붙여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돌로 툭툭툭툭 쳐갖고 씩씩씩 긁어가지고 그 그릇을 개밥 그릇 사용했어요.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제일 처음 뭐 했는 줄 알아요? 티밥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엿하고 엿장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물장수. 그때는 티밥도 가지고 다녔지만 빨래비누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지금 연배가 다 아는 건데 처음 들어본 소리 같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다 알잖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할 때 빨래비누고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래비누하고 거래가 일어나죠. 자, 양은 냄비 뭐 이렇게 빵꾸 난 것부터 해가지고 해서 막 그 고물 다 가지고 나와봐 할매. 그러면 싹 가지고 나오면 딱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 거야. 둘이. 할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값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이제 빨래비누 2장. 할매가 섭섭하지. 아니 안 하려고 막
알았어, 세 장. 뭐 그런 흥정이 일어나서 그것이 돼요. 근데 딱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져. 할매, 그러면은 내가 비누 한 장 더 줄게. 저 개밥그릇 내가 아직 가져갈게. 할매가 알았어, 가져가. 이게 정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정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 보물을 모르고 개밥그릇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도깨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주인이 없어. 지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분명히 막 떠오르는 거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아까운데, 그거 안타까운데 뭐 하면서 플러스 저거 하면 어떨까? 그거 할 수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관련된 것도 실은 저는 이제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어린이 작년이 어린이날 100주년 됐었던 때였고요. 올해가 어린이 해방선언 한 100주년 됐었는데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0주년 어린이 해방선언을 했어요. 방정환 선생이랑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실은 이거 우리가 막 부각을 시켜야 할 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내년이 창작동요가 생겨난 지 100주년이 돼요. 지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우리 우영우에서 그 드라마 다 보셨죠? 우영우에서 방구 뽕이 방정환이라니까요. 우영우가 어린이 100주년 선언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방구 뽕이 올해 어린이 대축제 때 왔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군수님이랑 의장이랑 저도 옆에 이렇게 서서 100주년 선언했어야 한다니까요. 곡성에서는 어린이 해방을 선언을 한다. 막 와가지고 뭐 제기 차고 놀기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마인드 마크가 돼야 한다니까. 그 마인드 마크가 없으면은 그게 조금 넘어가 버렸어. 100주년이. 지금 우리가 주인이 돼버릴 수 있었는데, 어린 해방선언도 우리가 주인이 돼버릴 수, 어린 대축제 우리가 하니까. 윤국영 선생 반달이 최초 우리나라 창작동요예요. 창작동요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고, 중국에서는 자기들 민요라고 주장을 해요. 이번 대축제 때 콩쿨 때 하지 말고 동요대회 해야죠. 동화종원 만들고 지금 축제 어린이 대축제 그거 관련 하고, 어린이 복지 지금 우리 숲교육 교육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모든 것을 한꺼번에 껴안고 어린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곡성이 전국에 좀 시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혹시 몰라. 정말 구름대처럼 했던 학부모들이 막 애들 데리고 와갖고 곡성에 입학시키려고 할지도. 제가 동요를, 음악 전공 아닌데 동요를 했던 까닭이, 우리 애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행사를 갔는데, 그 행사에서 가요를 틀어놓고 해. 그 가요에 걸맞는 율동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어린이 율동이 아니죠. 성적인 표현을 딱 선상에 걸쳐놓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송되는 것은. 이게 뭐야? 해서 제가 동요를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한 2달 전 미스터 트롯 좋아하죠? 영웅이 좋아해요? 근데 거기 영웅이 있는데, 전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보는데, 거기가 어린이도 경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경연에 참여를 하는데, 그 어린이가 노래를 불러요. 이제 8살, 9살 그런 녀석들이 막 노래를 막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가사가 그랬어요. 오늘 밤만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랑을 해주고 떠나세요. 내일 아침에 그냥 말없이 떠나더라도 괜찮아요. 찾지 않을 테니까 오늘 밤만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공중파를 타고 이 노래가 나가요. 근데 어때요? 다들 박수 잘한다고 너무 박수를 치고 거기에다가 그 심사위원들 뭐 그 유명한 심사위원들 앉아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해요? 어린이가 어떻게 저 표현을 그대로 저렇게 해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이것은 폭력도 성폭력이죠. 이게 공중파를 타고 나갔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집단 체면이라고 해요. 이것을 집단 체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면에서 풀려나야 할 곳은 단 한 곳이라도 있어야겠다. 곡성이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곡성이면 좋겠어요. 저는 동요를 지금 14개 음반을 만들고 있는데 운동이라고 해요. 음악이라고 안 해요. 이것은 운동이지 음악은 아니죠. 그래서 어린이들 가장 소중한 것이 저는 어른이 동요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도 동요 불렀어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동요 부르지 말라고 해도 동요를 불렀어요. 듣고 배우니까. 그런 세상이, 그런 장소가 단 한 곳이라도 있어야겠다. 제가 동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고착화돼 버리는 어떤 화석화돼 버리는 모습이라서 동요 박물관이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살아 있어야죠. 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동요 박물관이라고 표현하고, 꼭 박물관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린이들의 스스로 BTS라고 제점했는데, 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범TS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범TS로 해서 성인들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들 함께 하면은 같이 나와서 율동시켜요. 제가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자, 우리가 저한테 한 3분만 주면은 같이 입 맞춰서 동요 부르면 우리 입 맞춰야 해요. 동요 부르면 우리 입 맞춰야 해요. 눈빛 맞춰야 해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눈 맞추고 입 맞추면서 같이 손잡고 온기 나누면서 노래 부르는 그 어린이가 다음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혹시 사춘기 뭐 오더라도 그때 그 기억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봐요. 그런 어떤 느낌이 없는 어린이들은 앞뒤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그 정도 했으면은 눈 마주쳤고, 어렸을 때 최소한 뭐 크면서 하여튼간 투덕 그랬더라도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 어린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곡성에서 이제 어린이 활동해요. 또 숲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네. 이것은 내년에 하도록 할게요. 끝내야 할, 지금 뭔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을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PPT를 일부러 안 한다고 뭐 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같이 마음 나누어 본 것이 우선일 것 같고 해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안타깝다. 밤도 아직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곡성 이렇게 발붙이고 하여튼 살고 또 못 떠나잖아요. 이제 뭐 구실구실 하더라도. 그래서 가꾸고 살아봐야죠. 곡성 일단 뭔가 앞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일단 자랑스러운 곡성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